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2023년 농업-농촌 국민의식 조사 결과를 지난 2월에 발표했습니다. 그중에 몇 가지를 소개할까 하는데요. 국민의 80%가 국가 경제에서 농업이 중요하고 그 농업의 위상은 더 높아질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식량 위기에 대한 불안감이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또한 그 도시민중 농업 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고 보존하기 위해서 개인이 추가 세금을 기꺼이 부담하겠다는 비율도 62.4%로 나타났고 농촌복지 관련 예산 증액에 찬성하는 비율이 48.9%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5년 전에 비해 향상된 수치라고 합니다. 농업의 중요성과 농업 농촌 지원에 대한 필요성 인식이 향상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구로운 체육생활 진행자 진아입니다. 오늘은 4월 25일 법의 날인데요. 우리 사회의 법의 질서가 정의로운지 생각해보는 하루가 되시길 바라며 여러분과 함께 지구를 위해 생각하고 행동하는 지구로운 체육생활의 문을 활짝 열어보겠습니다. 지구로운 체육생활은 기후변화 및 채식과 관련해 전문가나 활동가를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는 코너인데요. 여러분 유튜브 채널에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은 사랑인 거 아시죠, 여러분? 라디오 방송은 매주 목요일 4시 청취자 여러분을 만나고 있는데요. 못 들으신 분을 위해서 일요일 3시에 재방송이 나갑니다. 지금 채널 이동하지 마시고 전주 FM 93.5 고정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자, 오늘은 첨단 기술이 농업에 접목된 스마트팜에 대해서 스마트팜을 직접 운영하시는 김준섭 씨를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 초대 손님을 만나 뵙기 전에 음악 한 곡 듣고 다시 돌아올게요. 그대 오늘 아침 출근길은 어땠나요? 한결 포근해진 날씬 그댄 어땠나요? 유난히도 주위를 타던 그대 난 오늘 아침 정신없이 바쁘네요. 3년 동안 살던 이 집을 떠나가려고 짐을 싸고 있죠. 생각했는데 왈칵 눈물 나요. 어떡하죠? 하나하나 쌓여진 추억들 아직 선명한데 매일 그대 때문에 울고 웃던 날 온종일 설레임 뿐이던 날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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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 다 여기 놓고 가면 돼. 추억들은 적들 모두 꿈을 꿨죠. 그대와 나의 집에서 둘이 사랑하며 함께하는 날 더 먼 미래에서 뒤돌아보며 열심히 사랑했었다고 자랑스레 얘기할
자, 2AM의 세컨드 앨범, 두 번째 앨범 On Spring Day, 어느 봄날을 들으셨습니다. 음악 잘 들으셨죠? 네, 안녕하세요. 우선 초대 손님 제가 소개를 드리는 것보다도 직접 본인을 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지리산에서 분부수경으로 채소 농사를 짓고 있는 김준섭이라고 합니다. 네, 남원에 지금 사시는데 오늘 지금 남원에서 일부러 저희 방송 때문에 여기까지 와주셔서 먼저 제가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 지금 귀농을 하신 건가요? 네네. 네, 그럼 그 전에는 다른 일을 하시다가 이제 귀농을 하셨을 텐데 특별히 귀농을 하게 된 어떤 계기나 이유가 있을까요? 건강상의 문제로 일단은 귀농을 했고요. 네, 폐가 많이 안 좋아져가지고 귀농지를 고르다 보니까 지리산 쪽으로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 몇 년 정도 되셨나요? 귀농 4년 차입니다. 아, 그러면 건강은 좀 어떻게 회복이 되셨나요? 네. 네. 그래요? 거진 한 70%까지 이제 회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에서 함께 하는 것이 도움이 되신 건 그렇죠. 거죠? 네네. 그래 이제 귀농을 원래는 이제 건강 때문에 하셨는데 지금 이제 농사를 짓고 계시는 거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우리 선생님께서 스마트팜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실 거고, 이제 스마트팜을 얼마 정도 운영을 하셨고, 그리고 이제 뭐 시설 농업도 있고 관행 농업도 여러 가지 이제 농업의 방식이 있는데 특별히 스마트팜을 하게 된 계기가 어떤 계기가 있었고 또 지금 스마트팜에서 어떤 작물을 키우고 계시는지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스마트팜을 하게 된 계기는 이제 기후 변화가 최근 몇 년간 아주 심해졌어요. 그래서 뭐 당장 작년만 하더라도 뭐 이상 기후 때문에 설해를 맞아서 사과 생산량이 급격하게 줄어서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사과 맛을 못 보고 계시잖아요. 뭐 그런 것도 있고 건강이 나빠지다 보니까 좀 더 노동을 좀 덜 할 수 있는 방법, 생산성이 좋은 방법, 네. 그리고 뭐 좀 더 친환경적인 방법 여러 가지로 고민하다가 이제 결국 이 방법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작물을 좀 키우고 계시나요? 이제는 공심채라고 하는 이제 모닝글로리라고 하죠. 네네. 네, 그걸 이제 분무수경 방식으로 키우고 있습니다. 어떤 방식? 분무수경, 에어로포닉스라고 하는데 네. 식물의 뿌리에 이제 미스트, 안개 방식으로 양수분을 공급하는 방식이에요. 전혀 이제 그 흙은 닿지 않고 그냥 수경 재배라고 네네, 불러도 맞습니다. 되는 건가요? 네. 이 공심채는 사실은 우리나라의 작물은 아니죠. 네, 작물은 아닙니다. 네, 제가 태국 식당에 가면 공심채 이렇게 모닝글로리라고 해서 야채에 나오거든요. 그거 잘 먹고 있는데 지금 네네. 우리나라에서 생산을 한다고 하시는 거네요. 네. 그럼 모닝글로리 말고 또 다른 어떤 채소 작물은 뭐가 있을까요? 지금 현재로서는 모닝글로리만 그 계약 재배하고 있습니다. 계약 재배를 하고 계셔요? 네네. 그렇군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제 주변에도 스마트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또 대학에서나 그 스마트팜 학과를 개설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관심 있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가장 이제 중요한 것은 어떤 이제 그 시설 재배 일종의 그 시설이 구축이 되어야만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 시설을 구축하는데 비용이 얼마 정도 들까요? 현재 저희 농장 같은 경우에는 한 3억 원 정도 들었습니다. 전체 모든 완벽하게 하는 게 3억 원이라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다른 어떤 네. 네네, 아니 그 전체 다. 전체 다 해서요? 네. 근데 현재 지금 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뭐 여러 가지 세계 정세 때문에 원자재 값이 폭등을 해서 지금 하우스 온실을 짓는 것도 한 30-40% 크게는 70-80%까지 오른 데도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아마 지금 구축 비용은 더 들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 3억에서 5억 정도로 본다고 하기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 아마 그 정도 될 겁니다. 그럼 선생님께서는 개인의 사비로 개인이 모두 그 비용을 다 지불하고 구축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어떤 정부 지원이나 있으신 건가요? 나이가 있다 보니까 이게 청년층은 아무래도 기회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 보조금이나 뭐 사업 보조 사업 같은 것도 많이 있는데 일단은 뭐 장년층들은 현재는 전무한 상태고요. 이제 뭐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하는 약간의 보조금들은 받을 수 있는데 그것도 뭐 자부담이 50% 정도 되어서 아마 접근하기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네요. 근데 대부분 우리 지금 현재 그 농사 지으신 분들이, 농업인들이
고령화로 돼 있고 특히 이제 또 그 노동자 함께 일을 할 수 있는 분들을 찾기가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스마트폰으로 이제 농촌에서도 고개를 돌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큰 비용이 구축하는데 비용이 든다면 과연 농민들이 이 스마트팜으로 전향할까 조금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논의가 있고 뭐 주변의 농민들하고도 얘기를 하다 보면 한계에 좀 부딪히기도 하는데 문제는 이제 기존에 있는 하우스들을 어떻게 저렴한 방법으로 이게 각종 센서 데이터들을 수집할 수 있는 장치가 개발이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는 하긴 합니다만 현재로서는 좀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아, 그러겠네요. 이제 좀 궁금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농산물을 이제 농부들이 수확을 해서 이제 저희가 먹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옛날 과거 이제 토양에 심어서 이제 가을에 추수하고 하는 방식이 이제 기본적인 그 농업의 하나의 프로세스라고 볼 수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 스마트 작물은 사실 어떻게 키우는지 좀 궁금해요. 아까 잠깐 수경 재배를 말씀하셨는데 좀 더 자세히 설명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스마트팜은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온실에서 이제 키울 수 있는 온실 스마트팜 그리고 이제 관행농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 바깥에서 이제 노지 한 대에서 키우는 이제 노지 스마트팜이 있는데 온실 스마트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비닐하우스나 유리 온실, 벤로형 온실이라고 지붕이 뾰족뾰족해요. 보시면은 금방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온실로 나뉘고 온실 안에서도 이제 땅에서 작물을 키우는 이제 토경 재배 그리고 흙 대신 식물의 뿌리를 고정시켜서 재배하는 고용 배지경, 순수 물로만 하는 수경 재배로 또 나뉩니다. 고용 배지경에도 이제 펄라이트 배지, 코코피트 배지, 안면 배지 등의 인공 토양의 양수분을 공급하는 방법으로 또 나뉘기도 하고 물로만 키우는 수경 재배도 방막 수경 재배인 NFT, 다맥 수경 재배, 분무 수경 재배 등으로 또 나뉩니다. 제가 하고 있는 방법이 이제 분무 수경 재배죠. 그러니까 이런 재배법 안에 이제 각종 환경 모니터링 센서로 온실의 환경을 실시간 수집하여 작물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스마트팜이 작물을 키우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고용 배지경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과거에 우리가 했던 관행농업이잖아요. 농업의 인공 토양에다가 이제 영양분을 보충해서 키우는 거. 근데 이제 온실 하우스 내에서 그런 방법을 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이제 네. 흙 대신 쓰는데 이제 양수분을 땅에서는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영양분이 있고, 네. 그다음에 우리가 막 비료라고 하는 뭐 탭이나 뭐 여러 가지 화학 비료를 써서 이제 재배를 하잖아요. 네. 그런데 스마트팜에서는 특히 이제 이 고용 배지경에 있는 요 인공 토양 같은 경우는 양분이 없어요. 그래서 양분을 수집 공급해 주는 장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 양분을 식물 뿌리에 직접 줄 수는 없으니까 식물 뿌리를 잡고 있는 그런 이제 인공 토양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인공 토양에다가 양분을 공급해 주는 그런 이제 그 방법은 이제 고용 배지경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토양은 토양인데 인공 토양이 뭘까 사실 궁금하네. 인공 토양이 뭐죠? 지금 많이 쓰는 게 이제 네. 펄라이트라고 돌가루를 뻥튀기 해서 만든 게 있어요. 흰색인데 네. 건축에서도 이게 단열재로 쓰기도 해요. 이걸 네. 이제 그 인공토양으로 쓰기도 하고 이제 코코피트 같은 경우에는 야자수 껍질이에요. 네. 얘를 잘게 부숴가지고 흙처럼 만든 거예요. 우리가 지금 상토라고 쓰는 것도 여기에 코코피트랑 코이어랑 이런 종류의 재질을 가지고 만든 게 지금 우리 상토거든요. 아, 그러면 우리가 집에서 그 화분을 키우는데 그게 들어가는 뭐 그런 것도 비슷한 거라고 보면 되나요? 화분이 완전히 보면은 완벽하게 흙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완전히 흙이 아닙니다. 흙이 안 들어갔고요. 상토는 이제 코코피트나 코이어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뭐 펄레트 이런 것들이 섞여 있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식물이 잘 자랄 수 있는 기본적인 비료 네. 그리고 이제 식물이 잘 자랄 수 있는 pH 네. 이런 것들을 조절해서 만든 게 상토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그래서 두 가지로 이제 나누신데 선생님께서는 분무 수경 재배 그래서 그 뿌리에다가 적절한 영양분을 주는데 이제 물에다 주는 거이신 거죠? 뿌리에 이제 물을 직접 분사해서 네. 안개 형태로 만들어서 식물이 뿌리를 통해서 양수분을 네. 흡수하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데 모든 것들을 혹시 같이
어느 정도 평이 얼마 정도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600평 정도 되고요. 네. 집사람이랑 둘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충분히 다른 어떤 그 노동력이 필요 없이 두 분께서 운영하시는데도 별 문제는 없는 건가요? 네네. 아, 모든 게 그럼 자동화가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왔겠죠. 그래서 아까 그 작물이 그 모닝글로리 이 한 종목만 지금 계약 재배로 해서 하신다는 얘기시잖아요.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음. 작년까지는 이제 계약 재배 이전에는 유럽 상추라 그러죠. 이제 샐러드 채소들 뭐 버터헤드, 카이피라 이런 종류들을 재배를 했었고 뭐 네. 작게는 당근부터 뭐 구근 뭐 감자까지 그런 것도 재배를 다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그 농업 활동을 통해서 수익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 우리 경제 활동이 되는데 가능한가요? 아 이게 충분- 네.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일주량이 평년에 한 20% 정도밖에 안 됐어요. 네. 네, 그래서 저희 역시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기후변화 때문에 이제 시설 재배라든지 스마트 팜으로 이렇게 전환이 되는데 이 자연의 햇빛이 있지 않으면 사실은 스마트 팜도 그렇게 큰 어떤 기대 효과가 없다는 얘기인가요? 이제 스마트 팜에도 이제 클로징 팜 식물 공장이 하나 돼 있습니다. 식물 공장은 기후 변화가 건축물 안에 외부의 환경과 전혀 상관없이 독자적인 환경을 만들어서 하는 그런 구조를 얘기하는데 뭐 날씨하고 아무 상관없죠. 아, 그러겠네요. 네네. 완전히 그런 모든 햇빛이나 다 타산하고 그냥 그 온실 안에서 모든 환경을 인위적으로 만들어주는 방식이라는 얘기시죠? 네, LED라고 이제 인공 조명과 그다음에 뭐 유동팬 등 뭐 인공 바람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네, 그 식물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거죠. 이 기술이 사실은 과거에는 전혀 생각해보지도 못했던 우리가 농사를 짓는다는 것은 이 자연과 함께 간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혀 자연과 거리가 먼 농사가 가능하다는 그러한 스마트폰, 새로운 신세계가 열려 있는 것 같은데 과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뭐 환경적이든 아니면 인간에게 그 우리가 먹는 음식이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 모든 게 다 갖춰져서 지금 진행하는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이제 우리가 먹는 작물 중에 아까 선생님께서는 지금 그 모닝글로리 네네. 모닝글로리를 재배하시고 다른 지역에서도 스마트팜을 하시는 분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슈퍼에 갔을 때 어떤 농산물들이 스마트팜에서 생산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거는 이제 커팅돼서 잘라져서 포장되어 있는 샐러드 채소. 그 친구는 100% 스마트팜에서 나온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완숙 토마토 일부, 파프리카, 방울토마토, 오이, 딸기, 뭐 포기째 포장되는 이제 샐러드 채소 이 정도가 아마 제가 볼 때는 스마트팜에서 생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 대형 슈퍼마켓에서 있는 것들이 대부분 스마트팜에서 오는 게 아닐까? 일반 소형 슈퍼에서는 이렇게 포기채에 있는 것은 보기 드물거든요. 그리고 최근에는 로컬푸드에서도 이제 그 진열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요? 네네. 좀 품목들은 그래도 좀 제한적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네. 아무래도 품목이 제한이 많죠. 아까 그 각각 그 농산물 채소에 대한 어떤 데이터가 있어야만이 거기에 맞는 그 기술적인 그러니까 이건 스마트팜이란 건 우리 인간의 손보다는 어떤 그 환경 시스템을 만들어서 기술을 이용해서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각각 그 채소에 대한 여러 가지 필요한 어떤 외부 조건들을 데이터가 있어야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좀 아직은 제한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스마트팜에서 나온 농산물이 좀 제초제나 농약을 좀 덜 쓸까? 아니면 우리가 기존에 있는 관행 농업에서 키워지는 것들이 더 많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가요? 기본적으로 지금 이제 스마트팜, 그러니까 노지 스마트팜을 제외한 스마트팜들은 해충을 방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들을 합니다. 방충망이라든지 뭐 끈끈이 트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무농약으로 재배하는 분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작년까지 너무 무농약으로 했었고요. 현재는 이제 공심채 재배법이
수경 재배에서 없다 보니까 저희가 전국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하고 있어서 네. 지금 막 연구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농약 말씀하시는데 제초제는 아예 안 친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스마트팜의 바닥은 기본적으로 이제 습기를 차단을 하기 때문에 바닥을 전체로 그라운드 시트라는 뭐 비닐 종류의 재질로 덮습니다. 그래서 아예 뭐 제초제는 안 쓰고요. 농약도 기존 관행농 대비 제가 볼 때는 한 10분의 1 정도 아주 적게 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 이제 이력 중에 하나가 이제 요리사 자격증을 갖고 있어요. 젊었을 때 이제 요리사도 잠깐 했었는데 네. 영양학적 측면에서 스마트팜에서 나온 채소들이 이게 괜찮을까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아주 괜찮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 이제 보통 수경제 그러니까 양액을 제조를 할 때 물 분석을 하는데 이 물이 과연 적합하지 않는지 먹어도 되는 물인지를 다 분석을 합니다. 그 분석을 통해서 이게 뭐 적정 pH라든지 뭐 이시를 찾아서 이제 성분한테 공급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사람이 먹었을 때 해가 되는 부분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 영양적인 측면에서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 양액이라고 하는 것은 물에 영양분을 넣어서 아까 말씀하신 이 스프레이 뿌려준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거는 분무수경이고 네. 그러니까 수경 재배에서도 뿌리가 물에 잠겨 있는 네. 이제 다맥수경, 네. 그리고 뿌리가 흐르는 물에 아주 살짝 잠겨 있는 네. 방막수경. 저희처럼 그러니까 뿌리에다가 스프레이를 뿌려주는 그 분무수경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각각 다른. 그러면 이제 양액이라고 하는 것은 영양분을 말하는 거잖아요. 네, 이게 식물이 요구하는 이제 영양소 16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세 개는 이제 자연 속에서 존재하는 세 가지고 13가지가 있는데 그 13가지의 원소들을 물에 녹여서 식물에게 이제 공급하는 형태가 이제 수경 재배가 되겠습니다. 그럼 세 가지는 자연에서 얻는 건데 어떻게 자연에서 가져온 것들을 넣는 건가요? 산소, 질소, 수소. 네. 질소 중에 그렇죠. 공기 중에 있는 둘 다 이제 산소하고 질소, 공기 중에 있는 수소를 공기 중에 있는 것들을 가져와서 그리고 플러스 거기에다 13가지의 영양소를 넣는다는 얘기군요. 저는 이제 모든 그 채소는 토양에 있는 미네랄 를 그러니까 뭐 마찬가지 질소, 산소, 공기 중에 있는 걸 가져오고 토양 자체만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미네랄은 우리가 그 자연 뭐 인위적으로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신 거죠. 그렇죠. 지금 이제 재배하고 있는 수경 재배들은 거의 이제 각각의 이제 단위 원소들을 섞어서 이제 물에 녹여서 이온화시켜서 그렇게 공급하기 때문에 그런 비료들도 토양에 다 있습니다. 뭐 많고 적고의 차이뿐이지. 그렇군요. 네. 좀 새로운 것들을 제가 배워가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가 잠깐 음악 한 곡 듣고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자, 강지연의 초록해요 듣겠습니다. 잠시만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전주 FM 93.5MHz를 듣고 계십니다. 위험해요. 세상을 구해요. 초록해요. 채록해요. 함께. 굉장히 가사가 마음에 드는데요. 그래서 골라봤습니다. 지금 계속 저희는 그 스마트팜에 관해서 김준섭 맞죠? 네네. 저 처음 뵙는 우리 게스트여서 제가 이름이 입에 잘 달라붙지 않아서 같이 지금 스마트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저희가 얘기 중간중간에 선생님께서 이제 비닐하우스 스마트팜 식물 공장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주셨는데 좀 더 정리하는 측면에서 이 세 가지의 장단점이 무엇인지 좀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가장 먼저 이제 식물 공장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폐쇄된 환경, 외부에 이제 바람과 공기, 뭐 빛 같은 걸 다 차단한 환경에서 건축물 안에서 이제 인공 조명과 인공적인 공기 유동 시스템 등을 가지고 이제 식물을 키우는 방법을 말합니다. 좀 더 발전된 형태는 이산화탄소 발생기나 뭐 온도 조절 시스템, 영수분 공급 시스템 같은 식물 공장도 있죠. 그리고 이제 온실 스마트팜은 이제 노지 스마트팜 대비 이제 단위 면적당 생산할 수 있는 작물의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보수적으로 봤을 때는 토경 대비
한 대략 한 2.5배에서 많게는 10배까지도 생산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해충의 유입을 지금 뭐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기술들이 많이 적용이 돼서 무농약 농산물도 재배가 아주 쉽습니다. 재배한 작물의 뭐 맛이나 품질에 대해서는 각각의 농민들이나 농법에 따라서 이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가 뭐 어느 것이 맛있다, 뭐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맞지 않고요. 그런데 단점은 이제 구축 비용입니다. 단위민족당 뭐 아주 많은 비용을 들여야 하는 게 이제 식물 공장이고, 정리하자면 뭐 돈이 전혀 안 되는 노지, 그 다음에 비닐하우스, 그 다음에 벨로형 천장이 삐쭉삐쭉한 폴리카보네이트 판으로 된 온실, 그 다음에 첨단 유리온실, 식물 공장 순으로 이제 구축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그 생산성도 역시 이 같은 방법으로 생산성이 높다는 얘기죠. 그런가요? 그 이제 네. 비닐하우스 스마트팜, 그러니까 벨로형부터는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럼 우리나라에 혹시 식물 공장이 있나요? 네, 직접 운영하는 네 있습니다. 여기 전라북도 내에 혹시 있나요? 전라북도의 클로즈팜은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전라북도 내에 사실은 전라북도가 이렇게 농업 단지라고 해야 되나요? 하나의 네네. 특화된 농업 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네. 이 스마트팜이 얼마 정도 혹시 많은 농민들이 스마트팜 운영하고 계시나요? 스마트팜이 많다라기보다는 전국에서는 제일 많습니다. 아, 전국에서? 네, 전국에서 제일 많고 대형 온실도 제일 많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대형 온실이라면 뭐 3, 4천 평, 최소 5천 평 이상 되는 10,000평 되는 그 스마트팜도 있습니다. 네. 그 단지로 구성되어 있나 아니면 그 한 개인이 운영하는 하나의 단지 형태로 어디 지역이 정해져 있는 건지. 단일 농장이 말씀드립니다. 단일 농장이에요. 네네. 그렇군요. 그래요. 근데 이제 그 말씀을 이제 쭉 들어보니까 이제 농촌이 이제 고령화가 되고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제 기후 변화가 계속 그 기상 이변이 뭐 저희가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바뀌고 있고, 그리고 이제 농촌에서 일손 부족 등으로 인해서 이런 것들을 농촌의 현실을 보면 사실은 스마트팜이 보급이 돼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이제 네네. 엄청난 초기 시설 비용을 이제 농민들이 감당할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해서 혹시 정부는 어떠한 생각을, 이 스마트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혹시 아실까요? 지금 현재 정권에서의 지금 뭐 농업 정책도 아시다시피 굉장히 후퇴를 하고 있고요. 스마트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뭐 장년층에 대한 스마트팜에 대한 지원은 그 이전에 있었던 뭐 온실 뭐 자동화 이 정도 수준이고, 스마트팜에 대한 체계적인 지금 지원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청년층에 대해서만 지금 뭐 청년 스마트팜이나 뭐 청년 사관학교를 통해서 뭐 자보다 한 20-30% 수준에서 그 정책들이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마저도 이제 올해는 그 대상자가 굉장히 줄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년들을 청년들을 좀 육성하는 측면에서 그런 것이죠. 근데 네네. 사실은 우리나라의 그 고령화로 인해서 10년 후면 과연 누가 농사를 지을까라는 통계가 거의 70% 정도, 65세 이상 고령화가 거의 농민들의 70%가 60세 이상, 70세인가요? 정확하게 제가 수치는 모르겠는데 그만큼 고령화돼서 10년 후에 우리 과연 우리 먹거리는 어떻게 될까 걱정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네, 아주 심각하게 우려를 하고 있고요. 예. 당장 저희 동네만 봐도 저희 동네가 이제 지리산 자락에 있는데 그나마 이제 실상사라든지 뱀사골이 있어서 다른 곳보다 외부 유입 인구가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굉장히 줄었고요. 제가 귀농할 때보다 인구가 한 30% 정도 줄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불과 네. 4년 동안 말이죠. 그 자연재 그 사망으로 인해서 생긴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네네. 그리고 지금 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10년 뒤에 그 농사 짓는 걸 말씀하셨는데, 지금부터 이제 소규모 농들, 소농들에 대한 스마트팜을 제대로 이제 육성하지 않으면 문제가 이제 인력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소농들이 근본적으로는 아주 다양한 품목을 재배를 하거든요. 네. 대규모되는 큰 농장들은 어차피 그 철저히 상업적으로만 움직이기 때문에 단일 작물만 재배할 수밖에 없어요. 뭐 네. 파프리카라든지 뭐 딸기라든지 뭐 이런 종류밖에 재배를 할 수가 없는데,
만약에 지금 소농들이 다 없어지고 나면은 결국에는 그 소규모 재배되는 농산물을 다 수입해야 돼요. 그런 네. 심각한 네네네. 문제가 생기네요. 네네. 그래서 농업 정책이 대규모 농장만 지원할 게 아니라 소농들을 향한 정책도 여러 가지 방향으로 많이 제시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 거기까지 생각을 못 해봤거든요. 네. 다만 어떤 그 대기업들이 대부분 이제 대농이들이 네네. 이게 또 어떤 단일 작물 대형화하면은 이제 그 우리가 뭐 채소 종류가 어마어마하잖아요. 네네. 채소 한 종류의 채소만 먹을 수는 없는 거고 그러면 네네. 다양한 채소를 먹어야 되는데 이 소농인에 대한 어떤 장려 계속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어떤 정책이라든지 그분들의 어떤 문제점을 정부가 같이 안고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현실이 금방 올 수도 있겠다는 굉장히 네네. 절실한 상태라는 생각이 들어요. 소농인에 대한 이렇게 그 제대로 배려하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근데 이제 대부분 이제 스마트팜 같은 경우는 이제 초기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까 대부분 어떤 개인 소농인보다는 자본가들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좀 우려도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제 자꾸 저희 농장 얘기를 하게 되는데 저희 네. 농장은 비닐하우스 말고는 제가 다 직접 디자인하고 설계하고 구축을 했어요. 이제 이전에 귀농하기 전에 건축 일을 해서 그 부분은 접근하기가 조금 쉬웠고요.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는 조금 이런 부분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농민이 직접 구축할 수 있는 간편형 스마트팜이나 기존의 온실에 적용할 수 있는 간단형 스마트팜 이런 것들을 좀 활성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그 선생님이 네. 그 일에 앞장서서 해줘야 되는 거 이제 저도 아닌가요? 나이가 있으니까 그래서 조금 이제 그런 기술 이제 그 직접 스마트팜 운영하는 것보다는 이 경험을 지금 4년 동안 운영하신다고 하셨죠. 네, 네. 2년 동안 2년, 했습니다. 2년 하셨으면 어느 네. 정도 지금 수확을 내고 있고 그러면 좀 더 후배 양성의 교육을 통해서 그런 걸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네. 그럼 혹시 그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청취자나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홍보를 해줄 수 있을까요? 필요하시면. 지금 현재 이제 네. 이제 시스템에 대해서는 구축을 이제 정립하는 중이고요. 네. 예, 지금 뭐 컨설팅을 하고 있긴 한데 올해 안에 그 다른 기관과 연계를 해서 특허 정도도 약간 추론을 하고 요걸 이제 좀 농민이 직접 하면은 업체에서 맡기는 것보다 대략 경비가 한 50% 이상 절감될 수 있는 것도 한번 저희가 좀 제가 혼자 구상은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여러분들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네. 네. 그러면 내가 좀 선생님과 연락을 해서 그 방법 경험을 좀 전수받고 싶다 그러면 어디로 연락을 하면 될까요? 갑자기 지금 홍보하는 장이 돼버렸는데. 그 지리산 산례농장으로 검색하시면 네. 카카오맵이나 이쪽에서 하면 아마 연락처랑 네. 지도가 나올 겁니다. 지리산 뭐라고 하셨죠? 산례농장. 샬레? 예, 산례. 산 원래 제가 산내면인데. 산내면의 산례 농장. 네네. 네네. 지리산의 산례 예, 우리 지리산의 산례에서 그 산례입니다. 지리산 산례 농장으로 네네. 그 이제 인터넷에서 검색하면 정보를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진짜 스마트팜 보급률이 조금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현재 우리나라의 스마트 보급률 얼마 정도 되나요? 2024년 올해 전 3월 26일 날 한국무협회가 발간한 스마트팜 산업 활성화 전략 보고서를 제가 검색을 해봤어요. 근데 보니까 국내 주요 시설 원예 농가의 이제 스마트팜 도입률은 1.48%. 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참외, 오이, 감자, 감귤, 포도 등은 거의 0% 수준이고 가장 높은 파프리카도 9.5%에 이제 그친 걸로 나와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네. 이게 오이는 이제 그 대형 스마트팜이 생긴 걸로 알고 있어요. 하루 생산량이 한 몇십 톤 정도 수준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네. 그다음에 나머지는 아주 지금 도입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어요. 저희 농장 앞에도 포도 농장이 있는데 네. 매년 이제 이걸 현재 농장의 상태를 어떤지 땅이 양식분은 어떻게 공급되는지 이런 것들이 너무 궁금하니까 이 친구도 지금 굉장히 깝깝해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지금 해결을 해야 될 지금 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스마트 이제 문제는 기술력이잖아요. 아까 네네. 선생님은 자체적으로 이제 개발하신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기술력인데 지금 네덜란드가 그 전 세계적으로 스마트팜이 가장 활성화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럼 우리나라도 이제 물론 잘하는 잘하는 어떤 우리 환경에 맞는 그래도 이제 아까 반노지 아니면 온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의 과거에 이제 우리가 먹던 어떤 그런 농산물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그런 기술력은 저희 뭐 수입을 해서 하거나 뭐 그럴 계획들이나 있는 건가요? 제가 아까 몇 가지 품목만 지금 스마트팜이 가능하고 나머지는 데이터가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몇 가지 품목이 네덜란드에서 개발돼서 저희 나라에 수입되어 온 그 데이터와 그 시설들입니다. 아, 우리나라에서 지금 쓰고 있는 것은 수입되어 온 그 기술력으로 하는 거군요. 네, 네덜란드 프리바라는 대기업이 지금 거의 장악을 하고 있고요. 이 이제 네덜란드 기술을 갖고 와도 되긴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문제점이 뭐냐면 네덜란드는 저희와 기후 조건이 완전히 다릅니다. 네. 예. 그리고 네덜란드는 연중 따뜻해요. 뭐 추워봤자 뭐 한 7, 8도, 10도, 더워봤자 뭐 20몇 도 이 정도 수준이에요. 그리고 네덜란드는 소농이 없습니다. 네. 가장 작은 농장이라 해봐야 2, 3만 평. 대규모 농장은 거의 10만 평 단위로 움직이고 있고요. 그리고 담수, 지하수를 쓸 수 없기 때문에 전부 다 빗물을 이용해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와는 실정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한국형 스마트팜을 빨리 구축하는 것이 미래 농업의 가장 큰 숙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를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좀 정부가 아까 그 청년들에게 지원하는 정책만 있고 소농인에 대해서는 아직 정책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앞으로 우리 식량 위기 문제는 단순히 그 어떤 농업에서 농민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전체의 문제가 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이 질문을 한번 여쭤볼게요. 이제 그 기후 변화 때문에 지금 시설 재배라든지 그 스마트팜으로 이렇게 우리가 전환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기후 변화 때문에 이런 스마트팜이 출현하게 되는데 또 스마트팜을 운영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 비용이 들 것 같아요. 제가 그젠가 어느 기사를 보니까 미국에 있는 큰 그 수직 아까 뭐 수직 방식의 어떤 스마트팜을 네, 해서 식물 공장들이 네네. 다 파산을 했더라고요. 네네. 근데 파산한 이유가 지금 이제 전쟁으로 인해서 그 에너지 비용이 감당이 안 돼서 네네. 그리고 투자는 엄청나게 이제 투자를 했는데 투자 비용을 회수도 못하고 매달 들어가는 에너지 때문에 파산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에너지 앞으로는 이제 비용이 우리는 완전 에너지 자립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비용이 올라갈 거고 에너지를 또 많이 쓰게 될 거고 그러면 이게 기후변화 때문에 해서 이런 스마트팜으로 가는데 또 이 많은 에너지를 씀으로써 또 기후변화를 가속화시키는 이렇게 돌고 도는 하나의 그러한 방식으로 갈 것 같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합리적인 의심이고요. 네. 네. 근데 뭐 저도 기농하기 전에 그렇게 생각한 적도 있었습니다. 네. 이제 선결 조건을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농민 비율이 제가 알기로는 3.몇 %로 알고 네, 있습니다. 4%, 네, 3.4% 미만이요. 네네네. 네. 그런데 그 3.몇 %의 농업에서 쓰는 전기 비율도 그 정도로 미미합니다. 네. 제가 그때 아까 전기 에너지도 3.5% 정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규모를 빼놓고 소농에서 쓰는 전기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크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나머지는 지금 태양광 시설이죠. 그러니까 방막 형태로 이제 플렉시블로 움직이는 태양광 패널도 지금 개발이 돼서 비닐하우스에 적용이 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전체 에너지 비율이 이제 이렇게 농업에서 쓰는 비율이 낮은데도 이제 농업 때문에 뭐 기후 변화가 많다, 탄소 배출량이 많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오히려 뭐 가장 큰 뭐 공업 부분들, 네. 상업 부분들에 대해서는 에너지를 절감하라는 소리는 하지 않고 농업에서만 얘기하는 건 좀 형평성이 맞지 않다고 보고요. 예. 그리고 얼마든 계속 지속적으로 농업에서도 지금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기술.
저희 농장도 지금 에너지를 절감하기 위해서 공급하고 있는 이제 그 양수분호 공급하는 모터들을 동시에 기동하지 않고 순차 기동해서 지금 에너지를 한 10분의 1 정도 절약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각각의 이제 뭐 정부나 뭐 관련 단체들이 좀 더 노력을 해야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관행 농업을 그러니까 기술을 이용한 어떤 하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모든 어떤 이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기후 변화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를 어떤 문제가 뭐였는지 어떤 원래로 회귀하는 것보다는 기술로 뭐든지 이 환경을 바꾸려고 하는 그러한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네. 우리 관행농업이 갖고 있는 장점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관행농업에서 문제가 뭐냐면 계속 이제 기후변화로 인해서 어려우니까 뭐 농약이라든지 아니면 과다한 이 질소인을 뭐 투입을 한다든지 네네. 그럼으로 해서 토양이 갈수록 지금 약해지고 있잖아요. 네네. 그런데 조금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기술 말고 기존에 우리가 과거에 농업을 했던 방법식으로 네네. 좀 더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왜냐하면 경운하지 않는 친환경 방법으로 하게 되면 네네. 사실은 이산화탄소를 그 토양에 포집을 하기 때문에 더 이롭고 또 건강한 토양에서 나오는 농산물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도 이롭고 이런 방법으로는 이제 전혀 우리가 돌아갈 수 없나요? 그 부분도 이제 논란 중에 있죠 지금. 그렇긴 한데 이제 토양은 아시다시피 오늘도 황사가 좀 있었잖아요. 네. 중국에서 날아오는 그 황사 속에 중금속이 어마무시해요. 토양 오염이 어느 정도냐면 제가 지리산에 살고 있잖아요. 네. 송이가 엄청나게 지금 생산량이 떨어지고 있어요. 송이는 어떻게 사람이 재배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그리고 제가 재작년까지 막 이렇게 산에 나무를 뜯으러 이제 봄에 올라가잖아요. 근데 병풍치라고 있는데 걔가 한 1000m 인근에서 자라요. 네. 근데 재작년에는 거의 볼 수가 없었어요. 예, 그리고 기후 변화도 너무 빠르게 변화하면서 또 뭐 환경오염도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어서 이걸 과연 토양에서 얼마만큼 버틸 것인가. 그리고 그걸 단순히 땅에서 재배하는 것 좀 나쁘진 않죠. 하지만은 환경이 이렇게 변화하고 이제 뭐 폭우나 폭설이나 뭐 엄청난 엊그제도 또 바람이 뭐 시속 한 70km까지 불었어요. 네. 이런 것들을 과연 감안할 수 있는 토경 재배법이 있을까라고 의심하게 되지도 하죠. 그럼 이제 계속 우리가 기술의 기술로 이제 그렇게 가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네. 뭐 산업 부분이든지 상업 부분인지 농업 부분인지 모든 어떤 부분에서 탄소 배출을 줄이는 게 답이잖아요. 그렇죠. 탄소 배출을 줄이면 우리가 그 기술에 의존하지 않고 과거에 물론 이 나라 전 세계 인구가 너무 많아서 가장 그게 큰 문제인 것 같은데 네네. 우리가 이제 이 농업의 현실을 지금 청취자 여러분께서 듣고 계시는데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은 탄소 배출을 줄여야 되는 게 그렇죠. 그래야지 건강한 우리가 토양에서 나는 음식을 먹을 수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기후 변화를 일으키는 것은 사실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의 어떤 노력이 절실히 정말 필요하다. 우리가 과거로 해결할 수 없지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네, 그러면 지금 시간이 많이 흘러서 이제 두 가지 질문을 제가 한번 들어볼 텐데요. 네네. 이제 스마트팜 우리가 계속 여러 번 나눴지만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그 스마트팜이 농업에 미치는 긍정적이거나 또는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스마트팜은 만든 게 아닙니다. 말 그대로 사람이 좀 편하고자 만든 거고요. 좀 그러니까 자연이 인간을 벌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자유롭고자 하는 게 스마트팜인데 제가 볼 때는 제 개인적인 기준으로는 클로징팜 식물 공장은 좀 너무 좀 무리라고 인위적이죠. 봅니다. 네, 인위적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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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래도 식물은 좀 햇빛을 봐야 되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성분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 스마트팜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부 작물 빼놓고는 데이터가 없습니다. 어차피 사람이 개입을 해야 되고 사람이 수분과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을 이렇게 데이터 값을 입력하거나 혹은 수동으로 조작을 해야 되거든요. 이 부분도 앞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스마트팜이라고 사람들이 청취자분들께서 이제 생각하듯이 그냥 씨만 넣으면 자동으로 자라서 얘들 수확하는 게 아닙니다. 다 사람이 손이 가고요. 약도 치고
영양제도 치고 뭐 미생물도 뿌리고 다 합니다. 단지 이제 온실 안에서 사람이 좀 더 편하게 농사 지을 수 있다. 그리고 뭐 외부 환경에서 좀 더 자유롭다. 기후 변화에서 좀 더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이 정도로만 생각해 주시면 그렇게 이해하시면 스마트팜이 되겠고요. 에너지 부분도 앞으로도 더 해결해야 될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우리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노래 한 곡 듣고 다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여러분은 지금 전주 FM 93.5 지구로운 체육생활을 듣고 계십니다. 귀를 기울이면 들려와요. 주위를 둘러보면 볼 수 있죠. 지구가 아파서 소리 없이 울고 있죠. 작은 마음들이 모여서 지구가 숨쉬고 살아나죠. 이제는 우리가 이곳에서 행복해야 해. 함께 지켜가요. 아름다운 세상 건강한 자연 우리 같이 만들어요. 함께 지켜가요. 어렵지 않아요. 너와 내가 우리 함께해. 작은 마음들이 모여서 지구가 숨쉬고 살아나죠. 이제는 우리가 이곳에서 행복해야 해. 함께 지켜가요. 아름다운 세상 건강한 자연 우리 같이 만들어요. 함께 지켜가요. 어렵지 않아요. 너와 내가 우리 함께해. 네, 2AM의 자연을 부탁해 들었습니다. 이 노래는 언제 들어봐도 가슴 울리는데 제가 이 곡을 선정한 이유는 제 프로그램하고 잘 맞는 것 같아요. 자연을 부탁해. 우리가 자연을 보살피는 것이 사실은 우리 스스로 보살핀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계속 마지막으로 이제 질문 이어갈 텐데요. 이제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지속 가능한 농업이란 무엇인가 여쭤볼게요. 이상기후 환경에서 지금 지속 가능한 농업의 방향은 환경제어가 가능한 스마트팜, 온실형 스마트팜, 식물 공장이 이제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뭐 개인의 취향이나 여러 가지에 따라서 뭐 식물 공장이든 뭐 선택을 하시든 뭐 온실형 스마트팜이든 뭐 어쨌든 이게 갈릴 것이고요. 사람의 힘으로만 농사 짓는 시대도 이제 끝나간다고 뭐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원격 제어 트랙터를 넘어서 이제 자율주행 트랙터가 있으면은 앞으로 뭐 수도작이죠. 벼농사도 아마 기계가 짓는 시대도 곧 올 것이고요. 채소 작물과 과채류, 근채류 작물 역시 이제 스마트팜에서 재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감자까지 당근까지 키워봤고요. 30도가 넘는 일교차와 무더위와 강추위, 때를 가지 않는 뭐 폭우, 스콜 뭐 등의 이상기후에서는 더 이상 기존의 방법으로 농사를 짓는 게 아마 곧 불가능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일도 이제 시설 재배를 시작하고 있고요. 양수분 공급 장치를 통한 재배도 연구를 통해 가능해질 것이기 때문에 스마트팜은 이제 지속 가능한 농업의 큰 축이 될 것입니다. 네,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은 앞으로의 그 식량 위기 또 식량 안보에 대응하는 방법은 스마트팜으로 갈 것이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네네. 그렇다면 정부도 여기 앞으로 이제 식량 위기를 대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마련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굉장히 그런 계획들이 전무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정확하게 제가 정부 입장은 정부에 들어가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현재 뭐 나온 정책들은 그렇게 디테일하지 않습니다. 네, 그렇죠. 우리나라의 지금 농산물 거의 80%가 수입해서 먹는 거잖아요. 네네. 네, 그 쌀을 제외하고는 네. 물론 쌀도 일부 수입을 하지만 그런데 준비하지 않으면 이 기후변화의 식량 문제를 준비하지 않으면 굉장히 큰 위기가 올 거라는 거 누구나 다 알고 있고 아까 제가 이제 오프닝에서 네네. 많은 국민들이 농업이 가장 큰 어떤 대세가 될 것이다. 주축이 될 것이다. 국제 경제에서 그렇게 네.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농촌이나 농민들을 살리기 위한 어떤 복지 혜택을
맞게 어떤 내가 세금을 낼 수도 있다라는 그러한 준비는 돼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이제 그러한 국민의 수준에 비해서 정부는 과연 우리 농업을 이제 인구는 4%라고 해서 투표에 임하는 수가 작다고 해서 굉장히 농업을 천시하는 현상이 아닌가라는. 무시하고 있죠 지금. 네, 굉장히 좀 안타까운 현실이고 사실은 농업이 없으면 우리는 가장 기본적인 욕구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인데 네. 좀 많이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선생님께는 이제 마지막으로 네. 우리 이제 소비자는 우리가 먹는 농산물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는가 한번 마지막으로 말씀 부탁드릴게요. 이제 저도 이 말을 꼭 드리고 싶었는데 세상에는 싸고 좋은 건 없습니다. 예, 보기 좋은 게 맛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실제로 생산하는 농산물의 대략 50%는 밭에서 버려지고 있습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이게 시장에 가면 예를 들어서 공판장에 가면 이게 이쁘지 않잖아요. 소비자들이 선택을 안 해요. 그러면 도태되고 아예 처음부터 받질 않아요. 네. 이쁜 것만 보내라. 그러니까 이쁜 거 만들 시에 또 농약을 쳐야 돼요. 벌레 먹으면 다시 반품이 돼요. 그러니까 벌레를 없애기 또 농약을 쳐야 돼요. 네. 근데 보기 싫은 게 더 맛있어요, 솔직은. 네. 이쁘지 않고 모양이 약간 일그러지고 벌레 먹은 게 더 맛있고 좋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보통의 이제 대부분 청취자분 분들은 아마 크고 깨끗하고 이쁜 것만 골라 드실 거예요. 근데 농민의 입장에서는 크고 이쁘고 좋게 만들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농약과 여러 가지 화학물질이요? 화학물질이나 안 좋은 것들이 들어갑니다. 네. 예, 차라리 이제 조금 이런 인식도 좀 바뀌면 네. 무농약 농산물이나 유기 농산물이 좀 더 많이 생산되지 않을까. 근데 네. 지금 친환경 농산물을 만들어도 재배를 해도 팔 데가 없어요. 네, 사람들이 못생겼다는 이유로 그런 것이죠. 네. 사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 앞으로 이제 농산물 흐름의 트렌드도 조금 그런 B급이나 못난의 농산물도 좀 더 소비해 주셨으면 아무래도 좀 건강에도 좋고 농업 발전에도 더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오늘 주제가 스마트팜이었는데 이 마지막 말씀이 오늘의 주제를 전부 뒤엎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못난이 농산물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네네. 50%가 그냥 버려진다는 것은 굉장히 비중이 높잖아요. 네네. 50%가. 그래서 전 세계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이 100억 명의 인구를 먹여 살릴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생산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런데 아직까지도 한편에는 기아에 허덕이고 있는 거 보면은 우리가 농산물이 충분히 생산이 되지 않는 게 아니라 방금처럼 이렇게 못난이 생산물이 버려지는 거, 네네. 그리고 이제 뭐 수급이라든지 아니면 공급의 어떤 과다로 인해서 가격을 정하기 위해서 버려지는 농산물들, 굉장히 그런 것들부터 우리가 좀 소비자들이 농산물 대하는 자세가 바꿔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네. 네, 귀한 말씀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이제 간혹 저희 프로그램에 오셔서 좀 얘기를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소비자들과 우리가 이제 직접 이제 농사를 지으시니까 그런 네네. 얘기를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 마지막으로 소감 한번 부탁드리고 마무리를 할게요. 라디오 추는 처음인데 어쨌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도 조금 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눌 수 있어서 참 반가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또 출연할 기회가 있으면 또 청년들이나 지금 농사짓는 혹은 귀농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또 유익한 정보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멀리 나오셨는데 선생님께 감사드리면서 오늘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Well, I'm gonna get through this world the best I can if I can. And I'm gonna get through this world, and I think I can. 네, 김준섭 농민으로부터 스마트팜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농업 농촌의 위기는 농민의 위기만이 아니며 우리 모두의 위기로 다가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농산물의 80%를 수입하는 우리나라.
국내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을 이용해 사실은 농업을 살리고 우리를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청취자,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못난이 농산물 꼭 예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용해야만이 그게 슈퍼에서 진열될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여러분께 상기 드리면서 지그러운 채식생활은 여기에서 문을 닫고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방송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 Well, I'm gonna walk in this world the best I can if I can. And I'm gonna walk in this world, and I think I can. I am gonna talk in this world the best I can.